아줌마, 며느리 보는 앞에서 잘리고 싶어요? 결혼 8년 만에 처음 따라간 시어머니의 직장 집들이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해 넘게 그 식당 주방을 지켜온 시어머니를 사장 딸은 마치 식모대하듯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사장님 집 주방에서 다시 그릇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부터 이 집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8년 차 40 초반의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탁소를 차렸는데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단골 손님도 제법 생겨서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합니다. 남편은 세탁물 수거와 배달을, 저는 매장에서 다림질과 손님 응대를 주로 맡고 있고요.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나가 거래처에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이 끝난 옷들을 배달할 준비를 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매장 문을 엽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셔츠나 이불을 맡기고 가시고 저는 그 사이사이 다리미판 앞에 서서 하루를 보냅니다.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유난히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종종 우리 엄마 뵈면 놀라지 마, 원래 무뚝뚝하셔 하고 미리 언지를 주곤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저 흔한 시어머니 잔소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식사만 하시다가 헤어질 무렵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저는 그 짧은 한마디가 못내 서운했지만 남편이 원체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부터도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름대로 조심스러워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은 정말순, 올해 63입니다. 동네에서 꽤 유명한 한우갈비 한정식집에서 20년 넘게 주방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갈비를 메인으로 한 정찬 코스를 내는 곳인데 특실도 여러 개 갖추고 있어서 동네에서는 큰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자주 찾는 고급 식당으로 통했습니다. 원래 그 식당은 지금 사장님의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전 사장님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기로 소문난 분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그 어른 밑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고 손맛이 좋아서 그 식당이 이만큼 커진 데는 시어머니 공이 크다는 얘기를 동네 어르신들께 종종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연로하신 예전 사장님이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아들인 지금 사장님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 사장님 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20년 넘게 정부치고 일해온 곳을 쉽게 등지지 못하셨고 나이 들어 다른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희 세탁소는 그 갈비집과 예전부터 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 유니폼과 앞치마,
그리고 연회장에서 쓰는 테이블보와 냅킨까지 저희 세탁소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세탁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거래를 처음 튼 것도 시어머니셨어요. 저희가 세탁소를 막 열었을 무렵 며느리가 하는 가게니 믿고 맡길 수 있다며 그때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의 아버님께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셨던 거죠. 그 인연이 아들 댁까지 그대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시어머니 나름의 배려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결혼하고 8년이 지나도록 저는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면 왔니 한마디가 전부였고 제가 뭘 여쭤보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하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에 잠깐 들르셨다가 10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늘 이렇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라 그래. 하지만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결혼 초에는 명절 음식을 몇 번이나 새로 배워서 만들어가도 간이 세다. 이건 좀 짜다 하는 짧은 평 외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손녀 돌잔치 때도 사진 몇 장만 찍고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결혼식 날도 지금 생각하면 유독 서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패백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추와 밤을 던져주시며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아들 잘 부탁한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일도 없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신혼여행지에서까지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그때도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라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이 집안에 시집와서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을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처음 열었을 때 보증금이며 장비값 치르느라 통장 잔고가 바닥이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돼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 봉투가 세탁소 카운터 서랍에 몰래 놓여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세탁소 간판 전구가 나가서 한동안 어둡게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보니 누군가 새 전구로 말끔히 갈아 놓았더라고요. 겨울에는 유독 신기한 일이 잦았습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 다른 가게들은 다 눈을 못 치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희 세탁소 앞만 누가 새벽같이 말끔하게 쓸어 놓은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남편도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저희 부부는 한참을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무뚝뚝하게 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먼 친척이나 남편의 옛 지인이 도와준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세탁물을 나르러 갈비집에 드나들면서 저는 주방 이모님들 중 한 분과 유독 친해졌습니다. 은주 이모님이라고 시어머니와 10년 넘게 나란히 일해 오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보다 몇 살 아래셔서 말순 언니하고 살갑게 부르며 따르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유니폼 자루를 나를 때마다 말순 언니 며느님 왔네. 이거 집에 가서 먹어. 하면서 간 무친 나물이나 남은 반찬을 챙겨주시곤 했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가게 얘기를 통 안 하세요. 그 말에 은주 이모님이 순간 표정이 굳으시더니
얼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말순 언니가 원래 말이 없잖아. 그냥 그런 성격이려니 해.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갈비집에 갈 때마다 유독 신경이 쓰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랄까요?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었지만 사장님이 지나갈 때마다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도 사장님 발소리만 들리면 다들 손이 빨라지는 게 눈에 띄었고, 휴게실에서 잠깐 쉬던 직원들도 사장님이 근처에 오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직원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은 동네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명절마다 동네 어르신들께 갈비 몇 간씩 돌리는 걸로 유명했으니까요. 사장님은 직원들도 다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하며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밝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들이엔 가족들도 같이 오라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어요. 남편이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게요. 그런데 마침 그 주에 근처 결혼식장에서 대량 세탁 주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회장 테이블보 200장을 이틀 안에 세탁해서 납품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하필 그 마감일이 집들이 날과 겹쳐버렸어요. 세탁기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 가게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대신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 가도 된다. 나 혼자 다녀올게. 어머니 혼자 가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저도 인사도 드릴 겸 같이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거기 갈 데가 아니야. 너는 그냥 가게나 봐. 그 말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저는 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죠.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일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들과 함께 일하시는지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결국 며칠을 설득한 끝에 저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맞득자는 얼굴이셨지만 더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집들이 날 사장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 작은 정원까지 딸려 있었고 거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이미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케이터링 업체에서 나온 것 같은 근사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 뵙는 자리라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순 씨 며느리시구나. 잘 오셨어요. 사장님이 반겨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문제는 사장님 옆에 서 있던 딸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 딸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곧 대기업 계열사 부회장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자리에는 예비 사돈댁으로 보이는 분들도 몇 분 와 계셨고 다들 사장 딸을 보며 참 참하고 교양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집들이가 무르익을 무렵 사장님이 손님들 앞에서 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다음 달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르고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상대는 대한그룹 부회장님 아드님입니다. 사장님은 이어서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결혼식 전에 감사 인사도 드릴 겸 가까운 분들 모시고 청첩장도 돌리고 축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딸을 아끼시는 분들은 축하 영상 하나씩 보내주시면 그날 다 같이 틀어드릴까 합니다. 이벤트 업체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수와 축하 인사가 쏟아졌고 사장 딸은 수줍은 척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장님, 사모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네셨는데 유독 시어머니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주방 식구들이 마치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안이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오르게 될지 실감이 났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손님들이 자리를 잡아 담소를 나누는 동안 사장 딸은 손님들 눈에 띄는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안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이모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하고 손짓하는 정도였는데 그 정도는 큰 행사를 치르는 집이면 흔히 있는 일처럼 보여서 다른 손님들은 딱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다들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렇겠거니 했죠. 시간이 꽤 흐르고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손님들 대부분은 거실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겨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댁 어른들도 사장님과 함께 소파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참째 보이지 않으셔서 궁금한 마음에 슬쩍 주방 쪽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의 왁자한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복도 끝 주방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사장 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20해 넘게 그 집안 밥벌이를 책임져 온 주방 총책임자셨는데 그런 분을 나이도 한참 어린 사장 딸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설거지부터 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 없이 싱크대 앞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얼른 다가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 딸이 제 팔을 살짝 붙들며 웃었어요. 거실 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어머, 며느리분은 그냥 손님이시니까 앉아 계세요. 이모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자리를 완전히 뜨지는 않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듯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설거지통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좁은 문틈으로 보였거든요.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신 분이 왜 갑자기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 딸이 또다시 목소리를 낮췄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세팅 다시 해주세요. 냅킨 접는 게 이게 뭐예요? 좀 제대로 좀 하지. 시어머니가 정성껏 접어놓았던 냅킨을 사장 딸이 손으로 확 헤집어 흩트려 놓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다시 접기 시작하셨어요. 마침 무릎을 굽히고 깨진 유리잔 조각을 줍던 다른 직원 한 분이 손끝을 살짝 베었는데 사장 딸은 놀라 다가가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피 묻으면 어떡해요? 얼른 화장실 가서 씻고 오세요. 그 직원분이 손을 움켜쥔 채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실 쪽 손님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직원 가족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홀서빙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아이가 낯선 자리가 불편한지 자꾸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칭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손님상 시중을 드느라 진땀을 빼고 계셨어요. 사장 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애 데려올 거면 좀 조용히 시키고 오시지 그랬어요. 아주머니는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고 아이는 그 말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안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 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 딸의 갑질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복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장 딸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저를 힐끗 보고 시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줌마, 며느리 보는 앞에서 잘리고 싶어요? 거실의 왁자한 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고 그 말을 들은 건 그 좁은 복도에 있던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그릇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으시는 걸 보고 겨우 참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장 딸이 이런 짓을 남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만 아무도 증언해 줄 수 없는 자리에서만 이런 식으로 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원래 그런 집이야. 그런데 왜 참고만 계세요? 20년 넘게 일하셨으면 그만한 대우는 받으셔야죠.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는 몰라도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까? 저는 그날부터 이상하게 그 집들이가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세탁물을 수거하러 한정식집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저희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유니폼과 테이블볼을 수거하러 다니는 게 정해진 일과였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다른 배달 건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세탁물 자루를 챙기러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데 창고 옆 주차장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자루를 내려놓고 살며시 담벼락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사장 딸이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는데 남자가 사장 딸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웃으며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사람이 저렇게 다른 남자와 스스럼 없이 붙어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저는 화들짝 놀라 세탁물 자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도 땀이 배어났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건 다른 홀 직원이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남자는 낯이 익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세탁물을 배달하러 갈 때마다 매장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신뢰하는 사람이라 매장 운영 전반을 맡기고 있다는 얘기를 시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발길을 돌려 세탁물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그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말할까 하다가도 괜히 섣불리 얘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한정식 집으로 달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낮에 본 장면이 떠올라 뒤척였고 세탁물을 개는 손길도 자꾸 허둥거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저 혼자서라도 이 일을 어떻게든 밝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세탁물을 수거하러 갈 때마다 은근히 두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직원들 몇 분과는 세탁물을 주고받으며 안면을 트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다들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사장님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 총괄 매니저라는 분, 사장님 딸이랑 무슨 사이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보니? 세탁물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쳐다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그런 거 캐고 다니지 마라. 괜히 다치는 사람 생긴다. 그 말이 저는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치는 사람이라니 대체 누가 다친다는 걸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저는 딸아이 물을 챙겨주려고 부엌에 내려갔다가 시어머니 방 쪽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어요. 화장대 위에는 진통제 통과 파스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낮에 무거운 그릇을 계속 나르시다가 손목을 삐끗하셨는데 저한테는 내색도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순간 문을 두드릴 뻔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들켰다는 걸 아시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강단 있어 보이던 시어머니가 방 안에 혼자 남으면 저렇게 무너지는 줄은 몰랐거든요. 겉으로는 늘 무표정하게 버티시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몰래 아파하고 몰래 우셨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손목 상태를 여쭤봤는데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파스 붙였더니 괜찮아.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지만 더 캐물었다가는 시어머니가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실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한정식 집에서 퇴근하고 오시는데 표정이 유난히 어두우셨어요. 저녁을 차려드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처음으로 저에게 속마음을 조금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장이 오늘 또 나한테 그러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대들면 너희 세탁소 거래처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 세탁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 동네 상가 건물주들이며 다른 식당 사장들이랑 다 연줄이 닿아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너희 거래처 절반은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갈 거다.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몇 해 전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테이블마다 숯불을 올리고 갈아주던 직원 한 분이 사장님한테 잘못 보였다가 2달도 안 돼서 이 금방 다른 식당에 이력서를 넣는 족족 퇴짜를 맞고 결국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외식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라 다들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사장님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 직원이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곳마다 안 좋은 소문을 흘렸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의 밥줄을 통째로 끊어놓을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그 숯불 담당 직원분을 수소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은주 이모님이 예전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주셨는데 지금은 옆 동네 고깃집에서 다시 숯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분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요. 나중에 진술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그 사람 그렇게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렇게 나서 주겠다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일에 너희를 끌어들이면 안 되겠다 싶었다. 시어머니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렵게 세탁소 차린 거 다 아는데 나 때문에 그거마저 흔들리면 안 되잖니.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다. 너희가 이 집 사정을 몰라야 안전하니까. 그 순간 저는 지난 몇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밀어내셨는지, 왜 항상 선을 그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식당 일에 대해서도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러면서는 왜 저 몰래 돈은 챙겨주셨어요? 세탁소 차릴 때도, 애 병원비 낼 때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희 어려운 거 알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잖니. 그렇다고 티 내면서 주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몰래 둔 거야. 겉으로 못살갑게 군 거랑 마음 쓰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넘게 그 갈비집에 헌신하신 시어머니를 왜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짓밟는 건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 더는 숨기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리셨습니다. 안 된다. 괜히 나섰다가 너희 가게까지 다치면 어떡하려고. 어머니,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다 짊어지고 계셨잖아요.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 같이 감당해요.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그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한테도 식당 일에 대해 말을 아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폭로 글을 올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만 해도 제가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손에 든 서류만 만지작거렸는데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하나씩 물어봐 주셔서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담해 보니 섣부른 폭로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 움직이면 사장님 쪽에서 먼저 발뺌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다 모아놓고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에서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변호사님의 그 말에 저희 부부는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감정적으로 들이받았다가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저희 가게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식당에 세탁물을 배달하러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장 딸과 총괄 매니저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담하게도 근처 호텔을 함께 드나들기도 했고 한정식집 뒤편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저희 차 블랙박스에 몇 차례 찍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세탁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사장 딸이 총괄 매니저에게 오피스텔 계약 서두르자 계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해하고 속삭이는 걸 우연히 엿듣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 함께 살 곳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USB에 담아두었습니다. 처음엔 사진 몇 장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정리를 하면 할수록 앞뒤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폴더를 나누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장면을 확보했는지 메모까지 꼼꼼히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님이 그 자료를 보시고는 이 정도면 웬만한 조사관보다 낫다며 놀라워하셨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주말마다 들르는 듯한 외곽에 한 모텔이 있다는 얘기를 은주 이모님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주방 막내 직원이 우연히 그 근처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주 토요일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루 종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정말로 사장 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조금 뒤 총괄 매니저의 차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 번호판과 시간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모텔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 쪽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처 카페 리뷰 올리려고 사진 찍다가 실수로 그쪽까지 나온 것 같아요. 관리인은 미심쩍은 눈으로 저희를 한참 훑어보다가 별다른 트집을 잡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찍은 사진 몇 장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신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탁물을 주고받으며 안면을 튼 직원분들 몇 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사장님과 사장 딸에게 크고 작은 갑질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무급으로 시간 외 근무를 강요당한 일, 사장 딸 개인 심부름을 도맡아 해야 했던 일, 실수도 아닌 일을 뒤집어쓰고 월급이 깎인 일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 하마터면 모든 게 들통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세탁물 배달을 핑계로 주차장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총괄 매니저가 갑자기 창고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태연하게 세탁물 자루를 들어 올렸지만 매니저는 저희를 한참 동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뭐 하세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둘러댔습니다. 아, 세탁물 옮기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자루가 무겁네요. 매니저는 별말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니저는 저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세탁물을 가지러 갔더니 매니저가 일부러 저희 쪽으로 다가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세탁소 일 잘 되세요? 이 동네 상가들 자릿세니 뭐니 말이 많던데 괜히 시끄러운 일에 얽히지 마시고 조용히 장사나 하세요. 그게 다들 좋은 거니까.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고 미리 경고를 주는 거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저희야 뭐 하루하루 세탁물 나르는 것만도 바빠서요. 매니저는 그 말에 옅게 웃더니 별다른 대꾸 없이 세탁물 자루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져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눈치를 채고 사장 딸 쪽에서 먼저 손을 쓰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매니저가 이번엔 아예 저희 세탁소 근처까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매장 앞을 서성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무언의 압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매장 문을 닫을 때마다 CCTV를 꼼꼼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절대 휴대폰을 꺼내 들지 않고 차에 미리 설치해둔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은주 이모님께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귀띔해 두었더니 이모님은 놀라시면서도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그러고는 그동안 자신도 알게 모르게 목격했던 사장 딸의 갑질 정황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은주 이모님이 사장 딸에게 불려가 한참 동안 심한 말을 듣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요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트집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은주 이모님께 자세히 들어보니 사장 딸이 사무실 안쪽으로 이모님을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모, 요즘 저 눈치 보는 거 다 알아요. 뭐 캐고 다니는 거 아니죠? 괜히 나서다가 이모도 다칠 수 있어요. 은주 이모님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은주 이모님이 다치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사정하셨지만 은주 이모님이 오히려 저를 찾아와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 이 나이에 여기서 잘리면 뭐 어때? 말순 언니 여태 고생한 거 내가 다 봤잖아. 이번엔 내가 도울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희는 은주 이모님과 조심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모님은 주방 안쪽 상황과 직원들 증언을, 저희 부부는 바깥 동선과 물증을 맡기로요.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이모님이 지나가듯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말순 언니 예전에 남편분 편찮으실 때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더라. 병원비 모자란 거 내가 눈치채고 몰래 보태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사코 마다하더라고. 그러면서 너희 세탁소 어려울 때는 또 몰래 그렇게 챙겨줬다는 거 아니야. 자기 힘든 건 죽어도 티 안 내면서 남 힘든 건 또 그렇게 못 지나치는 사람이야. 말순 언니가. 은주 이모님은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겨울마다 새벽에 너희 세탁소 앞에 나와서 눈 치우고 가는 것도 말순 언니였어. 내가 어쩌다 새벽 장 보러 나갔다가 딱 걸린 적이 있거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겨울마다 신기하게 말끔했던 세탁소 앞 눈이 다 시어머니 손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뚝뚝함 뒤에 그렇게 깊은 정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저는 그 무렵 다시 한번 변호사님을 찾아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점검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협박성 발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날짜와 시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며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협박을 받으셨던 정확한 날짜, 숯불 담당 직원분이 쫓겨나듯 그만두신 시기, 은주 이모님이 트집 잡혀 불려갔던 날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온 부당 대우와 협박 정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았고 만약을 대비해 녹취와 문자 기록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하나하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너 요즘 자꾸 식당 근처에서 얼쩡거린다고 은주한테 들었다. 진짜 괜찮은 거니? 나 때문에 너희까지 잘못되면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마주 잡으며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걱정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믿어보겠다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저희 지켜주신 거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식당 사장님이 직접 저희 세탁소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세탁물을 맡기러 온 척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손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이 요즘 우리 가게에 자주 드나드신다면서요. 시어머니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는데 괜히 남의 집안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피차 좋을 거 없어요. 이 동네 장사라는 게 다 사람 관계로 돌아가는 건데 잘 아시죠?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장님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 저를 겨냥해 경고를 던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은 세탁물이 든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우리 딸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들 조심해야죠. 안 그래요? 그 말투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야 그냥 어머니 뵈러 다니는 거죠. 사장님이 나가고 난 뒤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그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 제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나면 어머니는 계속 저 사람 밑에서 당하고만 살아야 해.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더 이길 수 없어. 저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만 더는 어설프게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은주 이모님을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직접 식당 근처를 얼쩡거리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그런데 식당 사장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정식 집에서 저희 세탁소로 걸려 오던 정기 주문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하셨나 싶었는데 남편이 확인차 전화를 걸어보니 사무실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이번 달부터 다른 업체 쓰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거래는 저희 세탁소 매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다행히 그 주 안에 근처 결혼식장 두 곳에서 새로운 대량 주문이 들어와 준 덕분에 매출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며 저희는 식당 사장이 얼마나 거침없이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저녁마다 딸아이를 재워놓고 식탁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게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저도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버텨오신 세월을 생각하면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어머니 혼자 겪게 두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같이 감당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집들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예고했던 대로 어느새 가족 모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 딸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 식사 자리가 한정식집 본점 특실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비 사돈댁 어른들은 물론이고 사장님의 오랜 지인들과 동네 유지들까지 초대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행사에 사용할 테이블보와 냅킨은 모두 저희 세탁소에서 세탁해 직접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고 당일 오전에는
깨끗하게 달인 테이블보를 직접 씌우는 작업까지 저희 부부가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식사 자리에 사용할 테이블보와 냅킨은 거래를 끊기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라 이제 와서 업체를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일만큼은 예정대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이야말로 모든 걸 밝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무작정 들이닥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집들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직접 축하 영상을 이벤트 업체 쪽으로 보내주시면 그날 틀어드리겠다고 공언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손님이면 누구나 보낼 수 있는 자리였으니 저희가 굳이 얼굴을 내밀지 않고도 영상을 끼워 넣을 방법이 생긴 셈이었죠. 저희 부부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진 몇 장만 순서대로 보여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조작이라고 발뺌할 여지가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함께 찍히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두 사람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따로 준비해서 이중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밤새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해가며 순서를 짰습니다. 저는 새로 만든 메일 주소로 그 영상을 이벤트 업체 담당 메일함에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신부 측 고모로 적었고 메시지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카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꼭 틀어주세요. 업체 쪽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다른 축하 영상들과 함께 그대로 재생 목록에 넣었을 뿐 누가 보냈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모임 며칠 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여러 통의 영상이 접수됐고 순서대로 축사가 끝난 직후에 틀 예정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테이블보를 세팅하러 갔다가 나오던 길에 하필 총괄 매니저와 복도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혹시 그새 뭔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 싶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아, 사장님 가족 모임 때 쓸 테이블보 미리 확인하러 왔어요. 사이즈가 안 맞을까 봐서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고 다행히 매니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 떠올려도 손에 땀이 벨 정도입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 당일 저희 부부는 오전 일찍 특실에 도착해 테이블보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으면 어쩌나 담당자가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폭력이라도 쓰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저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이래도 되는 걸까?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시간 참아오신 거야.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그 세월이 다 헛거가 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 주방을 책임지고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오후가 되자 사장의 예비 사돈댁 어른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사장은 연신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사장 딸은 여지없이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채워주세요.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굼뜨게 움직이면 어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사회를 맡은 이벤트 업체 직원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께서 결혼을 앞둔 두 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끝나자 화면에는 먼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장 딸이 성장해 온 사진들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여행 사진과 졸업식 사진, 예비 신랑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어질 때마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박수를 보냈고 사장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잠시 검게 변하더니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사장 딸과 총괄 매니저가 호텔 앞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정식집 뒤편 주차장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 그리고 모텔 주차장에 나란히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손에 든 그릇을 놓칠 뻔했다고 나중에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숨죽여 지내온 세월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시어머니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특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돈댁 어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식당 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계셨습니다. 식당 사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고 예비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면과 사장 딸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다가 사장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사장이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리모컨을 놓치고 말았고 그 사이 화면은 몇 초를 더 흘러갔습니다. 이미 예비 사돈댁 어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뒤였습니다. 사회자도 뒤늦게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늦은 뒤였고 사장 딸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연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그냥 조작 영상이잖아요. 요즘 이런 거 합성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 두 번째 USB를 노트북 옆에 있던 행사 진행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파일도 재생해 주세요. 방금 영상이 조작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 요원이 머뭇거리자 사장의 예비 사돈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어보세요. 그 한마디에 진행 요원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이어 스피커에서는 사장 딸과 총괄 매니저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사장 딸이 저희 세탁소 근처 카페에서 총괄 매니저와 만나 웨딩 준비를 상의하는 척하며 실은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로 약속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특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장 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 이게 진짜야? 총괄이랑 그런 사이였어? 사장이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 딸은 순간 표정을 바꾸더니 이번엔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집 망치려고 일부러 꾸며낸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편든다고 저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한 행동이잖아요. 저는 그저 사실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사장 딸은 그래도 끝까지 발뺌하려는 듯 이번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총괄 매니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말 좀 해요. 저 사람이 조작한 거라고 말 좀 하라니까요. 총괄 매니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사장 딸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 일에 다 뒤집어 쓸 생각 없습니다.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님이 결혼식 전에 회사 자금을 빼돌리자고 저한테 먼저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관리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실은 저랑 같이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었어요. 저도 이대로 있다간 저 혼자 죄를 다 뒤집어 쓸 것 같아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사장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만 죽을 순 없잖아. 특실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셨고 예비 사돈댁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집안과는 더 볼 것도 없다. 그때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은주 이모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조심스럽게 특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손님들 앞에 나설 자리가 아니었지만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은주 이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사장이 놀란 얼굴로 이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이 집에서 손발이 다 닳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정말순 씨는요, 사장님 아버님 밑에서 이 가게를 이만큼 키운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사장님이 물려받으시고 나서부터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숨죽여 지내야 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시다니요. 특실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 딸은 그제야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댁 어른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특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나가는 길에 한 어르신이 사장님을 향해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집안이랑 우리 손자를 결혼시킬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먼. 또 다른 손님 한 분은 옆 사람에게 소곤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니까. 저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걸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시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둔 직원들의 진술서와 시어머니를 향한 부당 대우, 협박 정황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사장님, 이건 별개로 꼭 보셔야 할 자료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다 담겨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딸의 불륜과 횡령 계획에 이어 자신이 직접 방조하고 지시해온 직원 갑질까지 한꺼번에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저를 향해 힘없이 물으셨습니다. 당신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였던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생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진실도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라도 알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돈댁 어른들은 대부분 이미 자리를 뜬 뒤였고 남은 손님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조용히 특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장 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고 사장은 그런 딸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사실 그날을 위해 준비했던 게 그 2개의 USB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재생되지 않거나 중간에 누가 막아설 경우를 대비해서 같은 내용을 담은 USB를 2개 더 만들어 은주 이모님과 변호사님께도 미리 맡겨두었었거든요. 다행히 그날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다 흘러가서 그 여분들은 끝내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결혼은 결국 파혼으로 정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비 사돈댁에서는 이 일을 두고 명예훼손과 사기 혼인 관련 법적 조치까지 검토했다고 하고요. 총괄 매니저는 횡령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곧바로 해고됐고 사장님은 별도로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한정식 집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에 소문나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결국 사장님은 몇 달 만에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희 세탁소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 중에도 그 식당을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다들 혀를 차며 그렇게 인심 좋은 척하더니 속은 완전히 딴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르신은 세탁물을 맡기시면서 그 집 사정을 밝혔다는 얘기 들었다. 잘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부끄러워 얼버무리곤 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 번은 지역 소식지를 만드시는 분이 저희 세탁소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취재를 요청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다른 직원분들 신상이 드러날까 걱정돼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가족 일을 지킨 것뿐이에요. 크게 알려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분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대신 갑질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짧은 코너에 익명으로 저희 사례를 소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지를 본 다른 근로자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저는 우연히 식당 앞을 지나가다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셔터를 내리던 사장님은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때는 동네에서 인심 좋다는 소리를 듣던 분이었는데 그 모습이 왜인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씁쓸함을 접었습니다. 그 인심 좋은 얼굴 뒤에서 시어머니와 동료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숨죽여 지내야 했는지를 떠올리면 이건 그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어머니를 대신해 노동청에 부당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은주 이모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 몇 분도 용기를 내어 함께 진술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예전에 억울하게 쫓겨나셨던 숯불 담당 직원분도 약속대로 진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하러 가던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노동청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이 나이 되도록 이런 걸 나 대신 해줄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저는 그 말에 울컥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 일부가 인정돼 시정 권고를 받았고 이후 저희와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신문 자리에 저도 참고인으로 함께 출석했습니다. 사장 측 변호사는 처음엔 직원들이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의 일관된 진술서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함께 진술서를 내주셨던 직원분들도 각자 사정에 맞게 크고 작은 보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애쓴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유리조각에 손을 베었던 직원분도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면박을 당하셨던 아주머니도 각자 새 일터를 구해 다시 자리를 잡으셨다는 소식을 은주 이모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번 일이 단지 저희 시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합의금이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20년 넘게 고생하신 대가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가게 지키려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구나. 어머니, 저 이제 다 알아요. 그동안 저 몰래 챙겨주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어머니 챙겨드릴 차례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식당을 완전히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저희 세탁소 일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손이 야무지신 분이라 다림질 솜씨도 금세 느셨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손이 빠른 사장님 어머니로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참에 매장을 조금 넓혀서 세탁소 옆 공간에 수선 코너까지 새로 마련했고 지금은 세 식구가 함께 일하며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먼저 번거롭게 뭘 그런 걸 하냐며 손사래를 치셨을 텐데 이번엔 웬일로 딸아이 손을 잡고 앞장서서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고요. 은주 이모님을 비롯해 함께 진술서를 써주셨던 직원분들도 다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흩어지셨습니다. 은주 이모님은 얼마 후 저희 세탁소 근처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여셨는데 개업식 날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이모님 이름을 수놓은 앞치마와 행주 세트를 선물해 드렸더니 두 분이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은주 이모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남 밑에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 이모님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서로 말은 안 했어도 같은 처지로 버텨왔다는 걸 알기에 그 눈물의 의미를 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은주 이모님은 그 뒤로도 종종 저희 세탁소에 들러 반찬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언니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됐다니까.
그 뒤로 사장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식당을 정리한 후 사장은 예전 지인들과도 등을 치게 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장 딸은 파혼 이후 총괄 매니저와도 결국 완전히 갈라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짓밟고 부모를 이용해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그리고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돈까지 빼돌리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세탁소에 온 손님 중 한 분이 낯익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장의 가족 모임 자리에서 뛰쳐나가셨던 예비 사돈댁 젊은 며느리분이셨어요.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희 도련님이 그런 사람이랑 안 엮이게 됐잖아요. 다들 두고두고 고맙다는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저희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지켜준 셈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희 세탁소로 출근하다시피 하십니다. 손녀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가시기도 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풍경이에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라고 글짓기를 써서 상을 받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읽으시더니 결국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퇴근길에 일부러 시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모자간에도 그리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두 사람 사이도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냥 원래 정없는 성격인 줄로만 알았어. 그동안 나도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번 일은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요즘은 딸아이를 키우면서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서운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넘겨짚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말투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섣부른 일인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다고 오해하며 참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가족을 저희가 힘들게 일군 세탁소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침묵을 너무 쉽게 무관심으로 읽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지켜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밤들이 담겨 있었는지 헤아려 볼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게 꼭 말이나 표정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뒤늦게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유독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족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미리 상처받기보다는 조금 더 다가가서 진심을 확인해 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짓밟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그의 합당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